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생존만을 위해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규모의 지하 요새를 비밀리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바로 그날 밤 현장에 투입된 120명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국은 한 줄짜리 허위 발표만 남긴 채 기록을 봉인했고 가족들에게는 유골 대신 붉은 도장의 비밀 서약서만 건넸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는 없다고 했지만 그 콘크리트 아래에서 살아나온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시설의 설계와 유지를 총괄했던 저는 한철민입니다. 그날 밤 지하 3층 깊숙한 경납구에서 어떤 비밀이 폭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완공과 동시에 피해 숙청이 시작됐는지, 왜 최고 권력자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공간을 설계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워야 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위부의 완벽한 감시망을 돌파해 압록강을 건넜는지 그 과정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을 제가 직접 목격한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험한 증언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 시작은 유난히 안개가 짙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11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출근하던 평양 설계국이 아닌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밖을 볼 수 없도록 짙게 썬팅된 창문은 저를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보위부 지도원은 말 한마디 없이 줄담배를 피워댔는데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임을 직감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지도에는 산으로만 표시된 험준한 계곡의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날 같은 산바람이 뺨을 때렸고 눈앞에는 거대한 암벽을 뚫어 만든 터널 입구가 괴물처럼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호위 총국 군인들이 살기를 띤 눈으로 저를 주시했고 공기 중에는 축축한 이끼 냄새와 왠지 모를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군복을 입은 장교가 다가와 제게 묵직한 도면 뭉치를 떠넘기듯 건네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철민 동무, 오늘부터 이곳의 총책임자는 동무야. 하지만 명심해.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심지어 이곳의 바람. 소리조차 밖으로 새나가면 동무의 가족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받아든 그 도면이 단순한 건축 설계도가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의 무덤을 그리는 지도가 될 줄은 말입니다.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의 굉음은 마치 제 운명을 가두는 감옥의 문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손으로 도면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하 3층 깊이에 건설된 그 특각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초현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완성된 모습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의 극치였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카라라 대리석이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매끄럽게 깔렸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으로 이루어진 프랑스산 샹들리에가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최고 위층이 머물 침실 욕실의 수도꼭지는 도금이 아닌 순금 덩어리로 주조되었으며 실내 공기는 스위스제 최첨단 산소 발생기를 통해 24시간 숲속보다 더 청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눈부신 화려함을 점검하며 작은 흠집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궁전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지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공사에 동원된 20대 초반의 돌격대 병사들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얇은 천막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살을 애는 칼바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의 식사는 소금물이나 다름없는 국과 썩은 옥수수 몇 알이 둥둥 떠다니는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안전점검차 현장을 순찰할 때면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 병사들이 무거운 대리석을 나르다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짓고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오직 당의 명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춘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억울한 기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시설 내부 마감재를 점검하러 모두가 잠든 연회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구석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쥐인가 싶어 손전등을 비춰보니 거기엔 쥐보다 더 처참한 몰골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살이나 되었을까요? 흙투성이 손을 한 어린 병사가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부스러기를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특각의 음식, 그것도 그분을 위해 준비된 음식에 손을 댄 것은 즉결 처형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공포에 질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핀 뒤 주머니에 아껴두었던 삶은 달걀, 두 알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할 테니 빨리 나가라.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의 등 뒤로 천장의 황금빛 샹들리에가 비웃듯 번쩍였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사치와 잔혹한 빈곤의 공존, 그것이 제가 목격한 북한 체제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완공식이 예정되어 있던 2015년 10월, 현장의 공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기존 군관들이 하나둘 이유 없이 교체되었고 외부와 연결된 모든 유선 연락망이 뚝 끊겼습니다. 밤마다 숙소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이 되면 대답하는 목소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다른 급한 현장으로 지원 나갔겠지라고 애써 믿으려 했지만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미 폐기 처분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 직속 부관이자 10년 지기 친구였던 박동무가 사라진 날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였으며 저와 함께 이 복잡한 시설의 지하, 배관 도면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 그가 보이지 않아 숙소로 달려갔을 때 그의 침상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소름 끼치게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보물처럼 여기던 낡은 가족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보이부 지도원 최상자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는 집무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급 녹차를 한 잔 따라주며 평소와 다르게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한동무, 놀라지 말게. 박동무는 당의 특별 배려로 아주 먼 곳으로 포상 휴가를 갔네. 자네도 이 공사만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박동무가 있는 아주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지. 그의 말끝에 묻어나는 비릿한 웃음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그 편안한 곳이라는 단어가 제 척추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상자가 잠시 전화를 받는 사이 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곁눈질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살짝 들린 페이지 사이로 붉은 줄이 그어진 명단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박동무의 이름 위에 선명한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는 제 이름 석자 한철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줄이 그어지지 않은 다음 차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완벽한 요새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공정은 바로 설계자인 저와 핵심 기술자들을 저 차가운 지하 콘크리트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몰두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최상자의 뱀 같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밤새 도면을 검토하고 시설의 완벽함을 찬양하는 보고서를 매일같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을 빠져나갈 쥐구멍을 찾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문은 삼엄한 이중 경비와 지뢰밭으로 인해 접근조차 불가능했고 환기구는 사람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모든 통로와 보안 장치가 이제는 저를 가두는 완벽한 창살이 되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만든 감옥에 제가 갇힌 꼴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도면 구석에 있는 지하 3층 오수 처리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악취가 지독해 경비병들도 코를 막고 피해 다니는 구역이었고 비가 많이 오면 근처 계곡으로 오수를 빼내기 위한 지름 60cm의 비상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그저 기능적인 요소로만 여겼던 그 더럽고 좁은 관이 지금은 제 생명을 구할 유일한 통로로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수관의 경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500m를 기어가야 하는 자칫하면 질식할 수도 있는 죽음의 통로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탈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양 시내에 있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탈출한 뒤 그녀가 겪을 고초는 지옥 그 이상일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건 도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상자를 찾아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자 동지, 마감재로 쓸 특수방수 도료가 부족합니다. 이 색깔은 평양 자재 창고에만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색상을 확인하고 가져와야겠습니다. 최상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제 속마음까지 낱낱이 해부하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연것 같은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지. 단 호위 총국 요원 2명을 붙여주겠네. 해지기 전까지 복귀해.
만약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가 돌아올 자리는 없을 거야.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이 아내를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혹은 우리 부부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양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 지혜에게 눈짓으로 절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동행한 감시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크게 틀어 소음을 만든 뒤 아내의 손에 작은 쪽지를 구겨 넣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뒷산 약수터. 무조건 나와야 해. 짐은 챙기지 마. 아내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를 억누르는 그녀의 강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달러와 나침반을 아내의 장바구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짧은 눈인사가 우리의 작별 인사이자 생명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하늘이 우리를 도왔는지 저녁부터 거세지기 시작한 빗줄기가 밤 10시가 되자 한치 앞도 안 보일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감시원들의 발소리가 묻혔고 때마침 낙뢰로 인한 정전까지 발생해 시설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을 틈타 배수구 철망을 미리 풀어놓은 나사로 뜯어내고 몸을 던졌습니다. 오물이 뒤섞인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더러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좁은 관 속에서 쥐떼들이 제 몸을 타고 넘어갔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수관을 빠져나와 칠흑 같은 산길을 달리는 동안 얼굴을 때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약수터에는 비에 흠뻑 젖은 아내가 나무 뒤에 숨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을 시간도 없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곳곳에 설치된 가시철 조망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뒤쪽 멀리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는 것이 보였습니다. 탈출이 발각된 것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아니, 공개 처형이라는 끔찍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고 어둠 속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압록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꼬박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굶주림과 피로로 발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강 건너편 중국 단둥의 희미한 불빛이 보이자 마지막 힘이 솟구쳤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려 우리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10월 말의 압록강물은 칼날처럼 살을 저며왔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아내가 다리에 쥐가 나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지만 저는 그녀의 옷깃을 죽기 살기로 잡아당기며 조금만 더 죽어도 저쪽에서 죽자 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진정한 시련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두었던 브로커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조선족 사내들이 검은 승합차에서 내려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구원자가 아닌 돈 냄새를 맡은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자 그들은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떼어야지. 여자는 팔면 돈이 좀 되겠어. 그들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아내는 놔두시오. 내 노동력을 팔아서라도 갚겠소. 제발. 하지만 그들은 저를 군화발로 걷어차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몸싸움 도중 제품 깊숙한 곳에 비닐로 꽁꽁 싸매 숨겨두었던 32호 초대소의 설계도면 사본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도면을 주워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복잡한 지하 구조도와 대외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를 본 그는 이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그의 탐욕스러운 질문에 저는 터진 입술에서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탐낼 물건이요. 당신들에게 큰 돈이 될 거요. 그 도면 한 장이 아내와 저의 목숨값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낡은 창고에 가두었고 우리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공포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왔지만 이곳 역시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면을 담보로 다른 브로커에게 인계되었고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4,000km의 긴 죽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짝처럼 취급받으며 기차 화물칸 구석에 구겨져 실려 이동했고 검문소가 나오면 깊은 산속을 밤새 걸어 우회해야 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없어지고 발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공포가 육체의 고통을 마비시켰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는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 며칠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독충에 물려 퉁퉁 부은 아내의 다리를 보며 저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것은 32호 초대소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래 묻혀있을 동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라진 박동무의 마지막 미소, 굶주림에 케이크 부스러기를 줍던 어린 병사의 눈빛.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그들의 억울한 죽음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아내를 업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해 메콩강을 건널 때는 작은 쪽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악어가 우글거린다는 검은 강물 위에서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토록 고요한데 우리 삶은 왜 이리도 처절해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내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별이 남조선에서도 보일까? 저는 대답 대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보일 거야. 거기서는 더 밝게 보일 거야. 그 차가운 강 위에서 빛나는 별빛만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태국 국경에 도착해 수비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잡혀도 끔찍한 그곳으로 북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리에 힘을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낯선 땅의 흙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처절한 확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부신 조명,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자유의 냄새가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제가 품고 나온 32호 초대소의 도면과 모든 기억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라진 기술자들의 명단, 보위부의 만행, 그리고 호화로운 시설의 내부 구조까지.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박동무와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제가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진원곡이자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기억을 되살렸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작은 건축사무소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하 벙커나 감옥 같은 특각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햇볕을 쬐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평범한 집을 그립니다. 가끔 제도판 앞에 앉아 선을 긋다 보면 문득문득 그때의 공포가 습관처럼 밀려와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저를 기다리는 아내의 환한 미소와 우리가 함께 꾸린 소박한 저녁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다시금 깨닫습니다. 제가 지은 가장 위대하고 튼튼한 건축물은 그 어떤 화려한 대리석 궁전이 아니라 바로 자유라는 터 위에 세운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요. 가끔은 손끝이 떨려 연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드는 것을 보면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을 기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작은 집 한 채를 설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차갑게 묻혀있던 진실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